시청자, 나라를 지키라고 편성한 국방 사업이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기도 전에 어느 민간인의 수첩에 먼저 정리되어 있었다면 그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설계일까요? 많은 분들이 김건희 여사 의혹이라고 하면은 명품 가방이나 주가 조작 정도를 떠올리실 겁니다. 근데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 결이 완전히 달라요. 국방 조달, 그러니까 전투기 수출 사업입니다. 규모로 1조 원대라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던 김건희 의혹의 지도 자체가 다시 그려져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만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하지도 않은 사업이 어떻게 정부 바깥 인물의 수첩에 먼저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수첩에 같이 적혀 있었다는 나눠가지고라는 메모는 도대체 뭘 나눈다는 얘기였을까요? 오늘은 이 사안을 세 겹으로 벗겨보겠습니다. 표면 수첩과 실제 사업이 얼마나 겹치는가, 그 다음 동기, 누가 그 결정을 내렸는가, 마지막으로 결과,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신뢰에 어떤 청구서를 남기는가. 보상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하죠. 수첩에 적혔다는 회사, 대표 이름, 수출 대수, 계약 연도, 이 항목들이 실제 진행된 사업과 줄줄이 맞아떨어진다는 게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핵심입니다. 국가가 애써 키운 황금알 낳는 거위, 그 거위 배를 나눠가지고라는 메모 한 줄이 가르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럼 이게 왜 한 사람의 비리로 끝날 사건이 아닌지부터 짚겠습니다. 이건 개인 비리가 아니라 정부의 의사결정이 도대체 어디서 내려졌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상파 메인 뉴스만 보고 있으면 수첩과 실제 사업이 겹친다는 이 부분은 거의 안 잡힙니다. 왜 안 다룰까요? 한번 따져봐야 할 대목이에요. 먼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그림을 그려보죠. 한국이 만든 경전투기 FA-50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흔히 KAI라고 부르는 공기업이 만들어요. 이 FA-50이 지금 한국 방산 수출의 간판이에요. 동남아, 중동, 동유럽까지 줄줄이 사가는 효자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기 한 종류가 아니라 한국이 무기 수출 강국으로 올라서는 사다리의 척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효자 상품 수준이 아니에요. 한국은 세계 4대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공공연히 내걸고 있습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동까지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무기를 사간 나라 목록이 쭉 늘었어요. 그 흐름의 맨 앞에 이 경전투기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하나가 흔들린다는 건 거래 한 건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한국이 어렵게 쌓아 올린 방산 수출 신뢰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제 표면으로 들어가 보죠.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특검이 김건희 여사 모친 측 인물로 알려진 한 인사의 수첩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수첩에 이 전투기 수출 사업 관련 메모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메모와 실제 사업을 한번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수첩엔 KAI 대표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이 진행될 때 그 사람이 정말 그 자리 대표였어요. 수첩엔 수출 대수가 1차 18대, 2차 18대 합쳐서 36대로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실제 사업도 1차 18대, 2차 18대, 총 36대 똑같습니다. 시점도 2023년으로 적혀 있었는데 실제 계약도 2023년, 수출 대상국도 동남아의 한 나라로 적혀 있었고 실제 수출국도 같았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맞아떨어진 항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쟁이가 마친 것도 아니고 정부 발표 전에 대표 이름, 대수, 연도, 수출국이 한 수첩 안에서 줄줄이 맞아떨어진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우연이 너무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특검이 이 수첩 한 권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무기 수출이 원래 어떻게 굴러가는지 짚고 가야 해요. 전투기를 외국에 파는 건 일반 수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 간 협의가 필요하고 방위사업청이 수출 승인을 내줘야 하고 외교 안보 라인이 다 얽혀요. 그래서 최종 대수 계약 시점 이런 건 막판까지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그 유동적인 숫자가
정부 발표 전에 한 개인의 수첩에 확정형으로 적혀 있었다는 게 그래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돈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전투기 36대 파는 그 가격이 아니에요. 유지 보수 계약입니다. 비행기는 한 번 팔고 끝이지만 정비하고 부품되고 수리하는 계약은 20년, 30년을 갑니다. 수첩에 유지보수 계약 미리라는 취지의 메모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게 그래서 의미심장한 거예요.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수십 년 흘러갈 돈줄을 미리 그려놨다는 의혹이거든요. 나눠가지고라는 그 한 줄이 무슨 얘기였느냐. 여기서 무게가 확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평생 연금 같은 거예요. 전투기 값은 한 번 들어오고 끝이지만 정비 계약은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30년 내내 돈이 들어옵니다. 그 길고 안정적인 돈줄을 누가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적어놨다는 의혹이라면 이건 한탕이 아니라 아예 구조를 깔아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핵심 인물을 하나 짚어야 합니다. 사업을 이끈 그 공기업 대표는 12.3 비상계엄의 핵심으로 지목된 전 국방장관의 측근으로 거론되는 인사예요. 정권 출범 뒤에 그 자리에 앉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인사권이 그 라인을 타고 움직였다는 의혹인 거죠.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 아니냐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군인사도 방산인사도 같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첩 주인이 누구냐가 또 중요해요. 김건희 여사 모친 측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바깥 그것도 사적 인연으로 엮인 사람의 수첩에 국방 수출 사업이 정부 발표보다 먼저 정리돼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수첩엔 마약 밀반입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 메모도 있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건 특검이 들여다보는 여러 메모 가운데 하나일 뿐 인과를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도 거기까지는 선을 긋겠습니다. 확인 안 된 건 확인 안 됐다고 말하는 게 맞으니까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싶으실 거예요. 결국 측근이 사업 정보를 미리 빼낸 거다. 정보 유출 사건이다. 깔끔하죠.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어떻게 미리 알았나가 아니라 누가 그 결정을 내렸납니다. 정보가 새어나갔다면 그건 유출이에요. 그런데 결정 자체가 그 라인에서 내려졌다면 그건 유출이 아니라 국정농단 의혹이 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죠.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순서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림이 보입니다. 보통은 정부가 정책을 정하고 그게 문서로 내려가고 그 결과를 누군가 받아 적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받아 적은 게 먼저 있고 정책이 그걸 따라간 모양새라는 의혹이거든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 셈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정부 정책이라고 부르던 게 누군가의 메모를 추인한 절차에 불과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표면에서 동기로 한 단계 더 내려가 보죠. 같은 수첩, 같은 수사 흐름에서 또 다른 정황이 보도됐어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둘러싼 부분입니다. 국방사업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같은 손이 움직였다는 의혹이거든요. 공개된 것으로 보도된 메시지들을 보면 한 종교 단체 관계자와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 사이에 오간 연락이 등장합니다. 정부 부처 장관의 축사 영상을 끌어내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어렵다던 그 축사가 바로 다음 날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축사 누구한테 감사를 표했을까요? 보도된 메시지엔 여사님께 감사드린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방에 해결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연락의 한쪽 끝에 종교단체가 있었다는 점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조직된 외부 세력이 국가 인사와 정책 결정에 줄을 댄다는 의혹, 이게 핵심입니다. 잘 짜인 조직은 표도 동원하고 돈도 돌리고 사람도 심어요. 그런 조직이 권력 핵심의 직통 라인을 갖고 있었다면 그건 한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의사결정의 보완 문제거든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대표뿐 아니라 최고위원 명단까지 정리해 전달된 정황이 보도됐어요. 그런데 그 명단이 실제 선출 결과와 한 명 빼고 그대로 맞아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사권을 동원 차리듯 휘둘렀다는 평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변사또 모드라는 말이 괜히 도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가볍지 않냐면요. 집권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손에 쥔다는 건 공천권을 진다는 얘기예요. 공천권을 쥐면 국회 안에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고 그러면 입법까지 영향권에 들어옵니다. 전당대회 하나가 아니라
권력이 자기 복제하는 출발점인 거죠. 우리 정당법엔 당대표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별도의 책임이 추가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예요. 그런데 진짜 그림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모든 연락의 구조를 보면 외부 청탁이 들어오면 그게 한 사람을 거쳐 여사에게 전달되고 여사가 다시 대통령실 수석에게 지시가 가도록 움직였다는 의혹이 제기돼요. 그러니까 헌법상 지휘 라인의 맨 위에 있어야 할 사람이 정작 이 흐름에선 건너뛰어졌다는 겁니다.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려야 할 사람이 정작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랐다는 정황까지 나와요. 다들 이 라인을 보면서도 아무도 임금님이 옷을 안 입었다고 말하지 않던 분위기였던 거죠. 여기서 한 인물을 더 봐야 합니다. 청탁을 여사에게 전달하는 길목에 있었다는 그 인물 말이에요. 흥미로운 건 여사가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 얘기는 비교적 가볍게 했는데 유독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말이 새어나가지 않게 조심해달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정보가 모이는 길목에 앉은 사람은 직함이 없어도 가장 센 사람이 되거든요. 아는 게 많을수록 입이 무서운 법이고요. 권력의 진짜 지도는 조직도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서 그려진다는 겁니다. 보도된 정황을 그대로 따라가면 청탁을 받는 사람과 그걸 권력으로 바꾸는 사람이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의혹이 됩니다. 한쪽은 정보를 모으고 한쪽은 지시를 내리고 둘이 합쳐져야 비로소 하나의 결정이 완성되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만 떼어내선 그림이 안 보이는 겁니다. 대통령을 건너뛴 지시 라인이 왜 그렇게 심각하냐? 이거 짚고 가야 해요. 우리 헌법은 권력에 반드시 책임을 묶어놨습니다. 결정하는 사람이 책임도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은 비공식 라인에서 내려지고 책임은 공식 직함을 가진 사람이 진다? 그러면 권력과 책임이 분리됩니다. 권한은 그림자 속에 있고 책임만 무대 위에 남는 구조. 이게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형태예요. 누구한테 물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게 되니까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 정도면 개판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나라를 지키라고 모은 돈을 두고 정부 발표보다 먼저 누가 뭘 얼마나 나눌지를 적어놨다는 의혹이잖아요. 위기가 닥치면 늘 소통 부족이었다는 편리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건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대목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결제 라인이 아니라 수첩 한 권이 정부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잠깐 이 문장 앞에서 멈춰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권력의 그림은 책상이고 결제고 도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정황은 그 공식 구조 옆에 전혀 다른 비공식 라인이 따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12.1 이 그 새벽의 풍경 서울의 봄에서 본 그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핵심은 누가 명령서에 서명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명령했느냐였잖아요. 지금 이 수첩이 묻고 있는 질문이 정확히 그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이끈 그 대표가 12.3의 핵심 인물 측근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이건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같은 네트워크가 국방 인사에서 무기 수출에서 당내 경선에서 반복해 등장하는 패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막연한 의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리해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무기 수출에선 측근이 사업을 미리 그려놨다는 의혹, 군과 방산 인사에선 같은 라인 사람이 요직에 앉았다는 의혹, 당내 경선에선 명단을 미리 짜서 내려보냈다는 의혹, 종교 단체 청탁은 여사를 거쳐 대통령실로 들어갔다는 의혹. 따로 보면 각각의 사건인데 겹쳐놓으면 하나의 작동 방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게 한국이란 나라에 무슨 청구서를 남기는지. 첫 번째, 국가 신뢰입니다. 아까 FA50이 한국 방산 수출의 간판이라고 했죠. 여러 나라가 한국산 무기를 사는 이유는 성능이나 가격 때문만이 아니에요. 조달 과정이 깨끗하다는 신뢰, 정치가 끼어들지 않는다는 신뢰 때문이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무기보다 한국 무기가 비교 우위를 갖는 지점이 바로 그 신뢰예요. 그 간판 사업의 의사결정이 사적 라인에 노출됐다는 의혹 자체가
앞으로 한국 무기를 사려는 나라들에게 어떤 신호로 익힐지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짚죠. 지난 정부는 방산 수출 실적을 대표치적으로 내세웠어요. K. 방산 르네상스라는 말까지 나왔죠. 그런데 그 간판의 한복판에 사적 라인 의혹이 있었다면 자랑하던 그 성과의 토대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수출 신기록인데 안에서는 누가 결정했는지가 의심받는 상황. 강하게 보이려 할수록 그 안이 더 들여다보이는 국면이에요. 두 번째, 동맹의 시선이에요. 한국 방산 수출은 미국과의 분업 구조 안에서 굴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엔진이든 부품이든 미국 기술이 들어가는 일이 흔하거든요. 그러면 수출 승인 과정에 미국도 들여다봅니다. 조달 결정이 비공식 라인에서 내려졌다는 의혹이 굳어지면 동맹이 한국의 방산 거버넌스 자체를 의심하게 돼요. 무기 거래는 결국 이 나라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지금 동북아는 미중 경쟁 한복판이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방산 수출이라는 카드를 전략 자산으로 키워왔어요. 무기를 판다는 건 돈을 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나라와 안보로 묶인다는 뜻이거든요. 사가는 나라들이 한국의 안보의 한 축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 카드의 신뢰가 사적 의혹으로 금이 가면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쥐고 있던 지렛대 하나가 무뎌집니다. 국내 정치 스캔들로만 볼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제도 정상화의 문제입니다. 지금 특검은 주변 인물과 이른바 네트워크로 거론되는 사람들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12.3 이후 흐트러진 국정 운영 라인을 다시 헌법 안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라는 시각이 많아요. 무너진 지위 체계를 정상 궤도에 올리는 작업, 누가 결정하는 나라인지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결국 돈입니다. 국방 예산은 누구 돈입니까? 국민 세금이에요. 조달 결정이 사적 라인을 타고 휘어졌다면 그 비용은 어디로 갈까요? 늘 그랬듯이 청구서는 평범한 가정으로 옵니다. IMF 때도 그랬잖아요. 윗선에서 벌어진 일의 계산서를 정작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나눠받았죠. 국방비가 한테가 됐다는 의혹이 무거운 건 그 끝에 결국 국민 지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한국이 이런 일을 처음 겪는 것도 아닙니다. 90년대 율곡사업 비리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무기 도입 과정에 권력이 끼어들어 나라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죠. 그때 우리가 배운 교훈이 뭐였습니까? 무기 거래에 정치가 손을 대면 반드시 어디선가 골마 터진다는 거였어요. 30년이 지났는데 같은 구조가 또 보인다면은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아직 그 구멍을 못 막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정치 보복 수사다, 표적 수사다. 그런데 같은 사안을 이 정도 강도로 문제 삼는 분들이 정작 12.3 책임 규명에는 어떤 톤이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은 기준이 그때는 왜 적용되지 않았는지부터 짚어야 공정한 거 아닙니까? 온도차가 이렇게 크면 그 기준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법이에요. 이게 처음도 아니고요.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얘기가 왜 지금 나왔을까요? 정권이 바뀌고 12.3 사태 이후 특검이 꾸려지면서 그동안 닫혀있던 서랍들이 하나씩 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확보된 자료가 분석되고 그 과정에서 이 수첩이 나온 거죠. 특검발 보도가 나올 때마다 그림의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안 보면 조각이 다시 흩어지거든요. 처음에 제가 물었죠. 국방 사업이 수첩에 먼저 적혀 있던 게 우연이냐 설계냐. 그런데 지금 이 지점에서 보면 그 질문 자체가 작았던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던 건 전투기 한 건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이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가 그 구조 전체였어요. 수첩 한 줄에서 출발했는데 도착한 곳은 정부가 움직인 방식 그 자체입니다. 표면에서 바닥까지 내려와 보니 처음 그 한 줄이 훨씬 더 무겁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더 불안한 질문이 남아요. 이 비공식 라인이 전투기 한 건에서만 작동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다른 결정들도 같은 경로를 거쳤을까요? 만약 후자라면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정부 결정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목록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떤 인사가, 어떤 사업이, 어떤 정책이 그 수첩 라인을 거쳤는지 그 답이 진짜 위험한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건 결국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투표로 뽑은 정부가 정작 우리가 모르는 라인에서 움직였다면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민주주의는 내가 뽑은 사람이 결정한다는 약속 위에 서 있는데 그 약속에 금이 갔다는 얘기니까요. 수첩 한 권이 던진 질문이 사실은 우리 한 표의 무게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수사가 어디까지 가는지, 어떤 결정들이 더 드러나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게 같이 끝까지 지켜보시죠.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